이 시간 이영규 소장과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참 빨리 흐른 것 같습니다. 2019년 1월 1일이 시작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분기가 또 끝나가고 또 이 기간을 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1분기 부동산 시장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서요, 소장님? 네, 아무래도 이게 4월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또 향후 전망을 위해서는요, 이 정리가 필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 우리 그 현 부동산 시장의 뭐 청약 시장이라든지 또 거래 시장, 정말 서울 집값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분기 결산을 해드릴 건데요. 크게 청약 시장하고요, 또 거래 시장, 그리고 이제 서울 집값의 하락세가 좀 주춤하다,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청약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청약시장을 보면은요, 미계약 단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 인기 있는 곳은요, 뭐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이 서울을 제외한 뭐 수도권이라든지 지방 같은 경우는요, 지금 청약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말을 들어서 인천이란 지역도 뭐 검암, 검단 이런 신도시도 있는데 그런 지역은 현재 미분양이 계속해서 많이 나고 있고요. 설사 당첨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미계약 단지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이냐? 아무래도 현재 이 구조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계약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 가장 큰 이유는 대출 규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출을 규제하다 보니까 청약을 받더라도 어쨌든 서울 시내의 분양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아파트들은 가격이 굉장히 높은 데 비해서 이 대출이 규제가 되다 보니까 내가 아파트를 청약받았어. 그래서 계약을 하려고 하더라도 굉장히 본인 자금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 내 보유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은요, 아무래도 대출 규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내 본인 보유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당첨이 됐다 손 치더라도 계약하는데 굉장히 위험함, 또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홍제라든지 서초, 이런 굉장히 서울에서 유망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당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청약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장, 이 청약시장의 또 한 모퉁이가 되겠죠. 바로 무순위 분양입니다. 이 무순위 분양이 굉장히 지금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홍제 같은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분양을 했는데 이 무순위 분양은요, 평균 33대 1이 나왔어요. 이 원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한 2.5대 1 정도 나왔는데 이 무순위 분양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럼 무순위 분양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통장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격도 굉장히 완화가 되죠. 만 19세 이상 성인들은요, 누구나 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분양을 받으면은 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미계약이 나온 그런 아파트들을 가지고 무순위를 분양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아예 아파트 처음 청약 시작할 때부터 무순위 분양을 받는 그런 그런 시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홍제 지역에 있는 아파트도 무순위 분양은 평균 33대 1. 어떤 서초동에 있는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자그마치 893대 1이 나올 정도로 이 무순위 분양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이 이 무순위 분양을 가져가느냐? 현금 부자가 되겠죠.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요, 뭐 최근에 뭐 줍는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그냥 추첨만 돼서 당첨만 되면은 현금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서민들의 기회가 좀 박탈되고 있는 게 아니냐. 청약시장도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의 새 아파트들 분양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분양단지 평균 분양가가 2,795만 원이에요. 그러면 30평 이상을 분양받을 때는 9억이 넘죠. 기준 9억이 넘다 보니까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면 대출이 안 되는 단지를 내가 분양을 받았으면 대출 없이 내 본인 자금 최소 40%를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년 그 청약시장이 바뀔 때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물어본 게 내 가점이 이 정도인데 과연 당첨이 될 수 있느냐,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제가 이 가점이 얼마 안 되면 아예 청약을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많은 분들, 이 가점 높으신 분들도 청약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통장을 이제 아끼는 거죠. 정말 내가 능력이 될 때, 또 내가 원하는 아파트가만 나올 때만 청약을 넣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점 낮은 사람들도 당첨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웃기죠. 청약 가점을 높여서 가점 높은 사람만 당첨 받으라고 했는데 가점이 낮은 사람들도 당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통장을 아끼냐 하면은요, 이게 한번 청약 신청을 했는데 당첨이 됐어요. 근데 계약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은 일단 분양권으로 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권이 없어지면서 또 5년 내는 재당첨 금지가 됩니다. 한마디로 통장을 5년 동안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통장 사용, 청약 시장에 신중을 기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낮은 가점도 당첨이 많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약 시장만큼은요,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는 게 이 무주택 서민들입니다. 이 무주택 서민들이 보유자금이 많을 수가 없잖아요. 보유자금이 많았으면 벌써 주택이 있었겠죠. 하지만 무주택 서민들은 어쨌든 보유자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무주택 서민들이 자기 정말 원하는 집, 투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실거주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찾기 위해서는요, 아무래도 지금 물론 가계부채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대출 규제를 조금 풀어줬으면 하는 거죠. 정말 이 갚을 능력이 되는 그런 직장인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무주택 서민들에 한해서만이라도 대출 규제를 조금 완화해 주는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약 시장도 어떻게 보면 좀 실소유자들이 이득을 보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좀 변화가 됐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거래 시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거래 시장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래 절벽이란 말을 많이 하죠. 제가 뭐 방송 중에도 많이 말씀드리는데 실적으로 거래가 굉장히 안 되고 있어요. 올해 1, 3월 아파트, 서울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거래를 보면은요, 3개월 동안 5,232건이 됐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어땠냐? 작년 같은 기간에는 3만 5천 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굉장히 거래가 활발했던 시기인데 지금은 거래가 뚝 떨어졌죠. 작년에 9.13 대책 이후로 점점 거래가 줄면서 아무래도 올해 1, 3월에 뭐 공시 가격이라든지 뭐 종부세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거래가 굉장히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85%라는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감소가 됐다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느냐? 뭐 방송 중에도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수요자,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살려는 사람들은 어때요? 여전히 비싸요, 집값이. 이 무주택 사람들이 집을 사기에는 굉장히 집값이 높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뚝 떨어지지 않는 한 사기가 힘든 상황인데 거기에 대출 계절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쉽게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래, 좀 더 기다리면 좀 더 내려가겠지, 좀 더 내려가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수요자,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망설이고 있는 시기고요. 또 집주인들, 이제 매도자겠죠. 집을 팔려는 사람들.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을 팔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주택자일 수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다주택자들한테 현재 양도세를 중과세하다 있다 보니까 기왕이면은 내가 뭐 서울에 집을 갖고 있으면은요, 안 파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이렇게 막 규제가 들어오더라도 그래도 또 부동산 가격은 오르지 않을까라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양도세 부담, 그런 거에 또 합해서 지금 뭐 매도자들은 집을 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매수자와 매도자들이 줄다리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물론 집값 안정화는 해야 됩니다. 집값이 너무 높아서 서민들이 힘든 건 사실이고, 하지만 이렇게 규제 이런 것보다는요, 좀 거래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신혼부부라든지 장기 무주택자 이런 특정 계층에 한해서는 또 뭐 대출을 늘려주던가 아니면 좀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고요. 또 한시적으로 뭐 양도세를 완화해 준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매도자도 좀 편하게 집을 팔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것까지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거래를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거래가 많아지면서 집값이 안정화되는 게 좀 더 바른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또 이제 기사를 보면은요, 서울 집값 하락세가 주춤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올해 뭐 3월, 1월, 2월 계속해서 뭐 서울, 특히 강남권의 집값들이 많이 하락을 한다고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 서울에 있는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보시면 정말 3월 초에 이제 바닥을 찍었죠. 굉장히 많은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뭐 말씀드리지만 이 하락하는 지표가 거래가 많았을 때 하락하는 게 더 좋은 거거든요. 하지만 아무래도 뭐 급매물 몇 개 나오면서 급매물들의 가격이 떨어뜨리면서 하락의 신호를 보낸 거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3월, 4월 조금씩 올라오면서 뭐 서울 전체로 봤을 때도 많이 올라왔고 하락의 퍼센트가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전문가들, 부동산 전문가들도 굉장히 엇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바닥을 찍었다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연 그럼 서울값이 바닥을 찍었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그러니까 바닥을 찍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래도 지금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공시가격
하나씩 발표하고 있죠. 뭐 주택이라든지 아파트 공시가격을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규제, 뭐 양도세, 중과세라든지 종부세 이런 것들에 대한 안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나올 규제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강한 규제가 과연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라든지 실수요자들이 움직일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지금 뭐 부동산을 사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그러면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좀 더 기다려라, 뭐 하반기를 봐라 이렇게 많이 말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준비하는 움직임이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시중에 가장 큰 게 이겁니다. 부동자금. 한마디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많아요. 은행의 금리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은행에 넣어놓기보다는 갖고 계신 분들이 많고 그럼 그 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오느냐? 아무래도 부동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서울에 있는 집값은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제 일시적 현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 일시적 현상이냐? 일단 온기는 돌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만 돌아요? 일부 지역.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투자자가 많이 찾는 지역, 또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 이런 지역들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뭐 용산이라든지 서초 같은 데 아파트들은요. 전년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가격에 매매되는 것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 국한됐기 때문에 아직은 일시적 현상이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또 봄이 이사철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3월, 4월이 이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매매가가 조금 올라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6월 1일이 되면은 이제 보유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종부세에 포함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주택을 정리하시려는 분들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가격 조정이 또 나올 거다. 그러면은 좀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가격이 좀 하향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가 3개월이 지나갔고요. 앞으로 한 8, 9개월이 더 남았는데 올해도 정부의 가장 큰 목표는 주택시장 안정화입니다. 한마디로 집이잖아요. 집이 없으면 우리 사람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 꼭 필요한 거로 보기 때문에 이 부동산 집 가지고 투자하지 말라고 계속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올해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이기 때문에 규제는 계속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규제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럼 문제가 뭐냐? 아무래도 주택시장이 계속 침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은 우리나라 또 경제 성장률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거래시장이 침체가 되면은요, 가격이 하락하고 또 미분양이 증가합니다. 그럼 건설사들은 굉장히 위험할 뿐이고요. 또 이 전세,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항상 깡통 전세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려움들이 서민에게 전가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민을 좀 보호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 또 보증금 반환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좀 정부에서도 확실하게 틀을 잡아서 이 서민들, 우리 세입자들이 좀 어려움 받지 않는 그런 시장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향후 전망을 살펴보면은 뭐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밝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그 거래량을 살펴보면은 이 대형보다는 소형 쪽, 아무래도 거액보다는 소액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